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PC가 예상치에 부합하고 또 애플의 실적 전망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기대로 이제 미증시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그렇지만 장 중반 이후에 특히 후반부에 2월 1일부터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 부과가 된다 이런 어떤 발언이 나오면서 급격하게 하락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준 위원들 뭐 금리 관련해서 엇갈린 전망을 제시를 했고요. 한국 관련 지표는 미증시가 막판에 좀 빠지면서 관련된 지표들도 역시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미증시 3대 지수 다 빠졌고 러셀 2000도 빠졌거든요. 그나마 이제 나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덜 빠진 건 일부 빅테크 중에서 상승한 종목들이 더 몇 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지수를 좀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장중 보면 그냥 플러스권 유지하다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급격하게 꺾이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막바지에 에이 저거 어차피 하던 말인데 뭐 그래서 다시 살짝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제법 올라가던 어떤 상황에서 이제 훼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뭐 특정한 어떤 종목이 뭐 밀어내렸다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 업종이 다 하락했습니다. 뭐 대체로 11개 업종 중에서 9개가 빠졌기 때문에 특히 에너지주가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1% 안쪽 에너지 업종이 2.7% 그러니까 고르게 약간 밀어내는 그런 형태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슈들을 정리해 보면 우선 물가지표 되게 중요했거든요. 12월 PC가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이 부분은 장 초반에 호재로 작동을 했고요. 그리고 장중에 로이터에서 관세 부과가 2월 1일이 아니라 3월 1일이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조금 더 안도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시간을 버는구나. 이렇게 안도를 했는데 백악관 대변인이 2월 1일부터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고 트럼프도 2월 1일부터 캐나다, 멕시코 25%, 중국의 10%, 그리고 원유에 대해서는 18일인가요? 하여간 그때부터 이제 관세 부과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일정 비슷하게 이제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이 관세 바로 주말부터 부과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면서 시장이 좀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준 위원들 발언도 좀 정리해 보면 오스틴 골스비는 이번 PC가 잘 나온 거로 보인다. 이게 왜 잘 나왔다고 평가하는지 제가 잠시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그래서 금리는 이후에 상당히 내려갈 거야. 이렇게 언급을 했고 반면에 미셸 보우만은 향후의 지표를 신중하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당분간 이제 금리 내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왜 엇갈렸는지 제가 이제 지표 보면서 설명드릴 겁니다. 근데 어쨌든 관세의 보도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급격하게 밀렸잖아요. US 뱅크에서는 이게 이제 딥시크 때랑 마찬가지다. 일단 첫 반응은 매도 일단 던져놓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정보가 나온 다음에 이제 판단하는 게 맞는 결정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료가 나오면서 시장에 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트럼프하고 제니슨 왕하고 백악관에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만난다는 보도가 나왔고 지금 이제 만났다라는 보도로 바뀌어 있는데 어쨌든 이후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이게 장중에 잠깐 이제 엔비디아가 플러스 났다가 이제 결국에는 3% 넘게 빠지면서 마감이 됐는데 어쨌든 이후에 중국의 어떤 수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되는지 또 AI 관련된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뉴스가 나오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딥시크가 미국의 AI 개발을 늦출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이제 중국하고 중국을 꺾어야 돼. 그러면은 뭐 알뜰하게 쓰는 방법도 연구하겠지만 일단 가지고 있는 강점, 고성능 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활용하겠다라는 쪽도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 정리가 되는지는 좀 이후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서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우선 그 PC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PC 같은 경우는 예상치에 부합했어요. 그러니까 전월비하고 이제 전년비하고 다 보면 다 예상치대로 나왔거든요. 이제 보시면 뭐 숫자를 구체적으로 보면 헤드라인은 전년 2.6, 전월 0.3, 근원은 2.8, 0.2. 이게 예상치하고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 일단은 다행인 걸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근데 약간 이제 튕겨 올라가는 듯한 느낌은 좀 부담이 되는데 이게 이제 다음 달 발표되는 수치부터는 내려갈 것으로 시장에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 나오면 그 다음 달부터는 떨어질 거기 때문에 다행이야.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발표되는 수치는 반올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올림하는 거고 실제 나오는 소수점까지의 숫자를 보면 헤드라인은 0.26이었어요. 그러니까 발표는 0.3으로 나왔지만 0.26이었거든요.
0.02%포인트만 낮게 나왔으면 발표는 0.2가 된 거였어요. 그리고 근원 같은 경우는 0.16인데 더 디테일하게 보면 0.156인가 그랬어요. 0.07%포인트만 낮게 나왔으면, 0.007%포인트만 낮게 나왔으면, 그러면 이것은 0.1%로 발표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오스틴 굴스비는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잘 나온 수치다.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온 거야. 아마 이렇게 발언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증권가에서는 다음 달에 발표되는 수치는 이거보다 내려간 걸로 공통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물가 지표는 조금 안도감. 그렇다고 뭐 관세라든가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뭐 금리를 내린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물가 지표는 선전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관세죠. 그러니까 관세 부가 언급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좀 긴장을 하는 게 지금 현재 평균 관세율인데 이게 만약에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다음에 이제 중국의 10% 관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평균 관세율이 10%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이제 중국의 60% 관세 부과하고 전 세계적으로 한 20% 정도 관세 부과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20% 중반까지 평균 관세율이 올라가게 돼요. 그럼 미국의 물가를 상당히 높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관세율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경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트럼프가 되게 묘한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금융시장에 별로 반응에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 말에 두 가지 함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어디 정보가 아니라 그냥 제 판단이니까 흘려들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첫 번째는 대외적인 어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발언. 우리가 뭐 미국의 경제 지표에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설마 저렇게 하겠어? 이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안심함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트럼프가 세게 발언하는 협상용일 카드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저거는 걱정하지 마. 나 어차피 시장 망가뜨릴 정도로 관세 올리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대통령이 금융시장 망가지는데 그걸 신경 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정말 신경을 안 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진짜 이상한 사람이면은 시장 망가지는 거 신경 안 쓸 수 있겠죠. 근데 그 정도 사람은 아니라고 보여지니까 저는 그런 함의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정말 관세 부과하겠지만 초반에는 실질적인 최종 관세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투자들은 그건 너무 넘겨짚은 거잖아요. 일단 보여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긴장을 할 수밖에 없겠고, 긴장하는 상황이 일단 매도하고 나서 판단해보자. 이렇게 이제 반응하면서 시장이 좀 밀리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월이 결과적으로 미증시 올랐거든요. 1월에 올랐는데 투자자들은 1월에 올라가면 남은 11달 동안 증시가, 그러니까 2월부터 12월까지 올라갈 확률이 84.4%, 연간 증시가 오를 확률은 87.5%, 1950년 이후에 놓고 보면 1월에 증시가 올라가면 연간으로는 대체로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올해 전망을 투자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가장 이제 반영시키는 게 1월이기 때문에 올해 증시에 대한 어떤 투자들의 시각을 보여주는 거다. 돌발젤이 없다면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일단 투자자들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 1월에 올라간 거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으로는 애플이 오늘 개장 전에는 선전할 줄 알았는데 밀려버렸죠. 왜냐면 이제 관세 나오면 뭐 중국도 막관세하고 이러면 이제 애플 가격 논란 이렇게 되면서 밀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엔비디아 빠진 거 말고는 그 외에 이제 그 빅테크는 괜찮았어요. 아마존, 메타, 테슬라, 알파벳 다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대체로 엔비디아만 아니었으면 오늘 미증시가 거의 보합 정도로 끝났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이제 나스닥하고 S&P 500은 그러니까 이런 분석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상대적으로 매가는 선전했는데 문제는 이제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오늘 다시 200일선을 깼거든요. 그러니까 51선도 아니고 그러니까 200일선 밑으로 내려가서 $120가 됐어요. 이거 이제 주초에 이게 제가 이제 그 주초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드렸어요. 이게 17% 빠졌다가 다음날 9% 올라갔는데 제가 이제 나쁜 시나리오가 4% 빠지고 2%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락한 것보다 반등폭이 적게 반응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별로 안 좋은 거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그런 반응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주 후반에 이렇게 빠졌는데 다음 주에 이걸 확 덮는 정도의 상승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락폭을
뒤집는, 그러니까 오늘 3.7%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4% 넘는 어떤 흐름이 나와야, 그러니까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자금을 투입하면서 엔비디아 매수하고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자금이 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진 거면 매도가 엄청나게 센 거예요. 그러면 개인들이 무작정 자금을 끌어다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초에 이걸 뒤집을 정도의 큰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 그런 의미 나오지 않으면 미증시도 좀 어려움이 2월에 나올 수 있다. 원래 미국이 2월에 이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한국 관련 지표는 오락가락 하는 가운데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 좀 나왔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MSCI 한국 지수는 빠졌는데 심지어는 지금 51선도 깼거든요. 그래서 주초에 우리 증시가 근데 주말 사이 관세 뉴스가 또 다양하게 바뀔 수 있어서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관세 뉴스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좀 정리해서 보면 이제 딥시크 이제 이슈가 조금 줄어드나 보다 했는데 또 관세 이슈가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이 관세하고 다음 재료는 이제 실적으로 될 텐데 실적보다 지금 관세가 더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테크 어닝 시즌이 진행되는 가운데 현재까지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빼놓고는 주가는 좀 무난하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아마존 알파벳 나올 텐데 이제 거기가 진행이 되고 월말에 월말이죠. 월말에 또 엔비디아 나올 텐데 빅테크 어닝 시즌 현재까지는 일단은 좀 무난하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워낙 어제 많이 팔았는데 주말에 나온 뉴스상으로는 외국인들이 또 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긴 하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어제 몰아서 매도한 거라서 실제로 아마 주간 나눠서 매도했으면 한 3천억 파는 페이스였어요. 근데 3천억 매도만 해도 지금 같아서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반전할 만한 소식들이 초반에 좀 나오게 될지.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막 관세 부과에다가 이제 보조금도 안 줄지도 몰라 뭐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 부분이 이제 주초에 우리 시장을 또 괴롭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 사이 어떤 뉴스의 어떤 반전이 나오는지 이 부분도 살펴보면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딥시크 관련된 보도들, 분석들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살펴봤는데 이게 제일 나름대로 객관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져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면 이게 이제 팩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분석한 것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객관적이지 않나라고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우선 600만 달러 비용은 좀 오버한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뭐 R&D, 인프라 이런 비용들이 제외가 된 거라서 예를 들어 딥시크 서버 캐펙스 같은 경우는 13억 달러 정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제 비용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 게 맞다. 그러니까 저거는 600만 달러서는 너무 과도하게 과장된 것으로 일단 해석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의 최신 칩 5만 개를 딥시크 쪽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5만 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했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있잖아요. 근데 아마 다 섞어서 쓴 것 같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어떤 엔비디아 칩 외에 중국 전용 저사양 칩 이런 것들을 고르게 다 사용을 했고, 5만 개를 다 활용했을 리도 없고, 그렇게 이제 쓴 것으로 일단은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성능이나 효율성은 뛰어난 게 맞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면서 향후에 가격은 비용은 더 떨어질 것이다. 이게 오픈소스니까 더 비용은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들, 이런 게 있는데 다만 이제 미국이 워낙 강력한 수출 규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규모 확대는 좀 쉽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오버한 것 같다. 그러니까 저 비용으로 저걸 개발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오버된 걸로 보여지지만 성능 면에서는 뛰어난 거는 맞다. 근데 확장성에 대해서는 물음표, 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미국에서 뭐 이거 가지고 자극받아서 더욱 강한 어떤 투자를 하겠죠. 근데 그 강한 투자가 하드웨어가 될 거냐, 소프트웨어가 될 거냐, 이게 이제 가늠이 되는 거지. 지금 뭐 이거 가지고 미국이 뭐 의지가 꺾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미국의 투자가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어쨌든 뭐 이런 내용들 나올 때마다 제가 이제 간혹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